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발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증시각도기를 키운 멘토 스승님 중에 한 분이죠. 네, 우리 숭실대학교 경제학부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월간 서준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요한 시점에 와주셨어요. 네. 네, 지금 사람들이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해석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뭐 인플레이션 난리 났고 지금 연준은 이제 불신을 받기 시작했고 네. 뭐 달러에는 20년 만에 최저치를 찍고 있고 또 원엔도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고 일본 가면 부자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한국 원화는 이건 위기야라고 느낄 정도의 이 IMF나라고 그런 멍한 상태. 근데 수출은 사상 최고치 수준 근처.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또 나쁘지 않고 그러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환율이 약세니까 수출 기업들 좋겠어. 그러면 엔화도 일본 수출 기업도 나쁘지 않겠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환율과 연계해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복잡합니다. 네. 네. 환율은 우리가 세계 위기가 날 때마다 우리나라는 금융만큼은 이머징 마켓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실적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네. 한국의 경제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 안 좋은 게 생기면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금융 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 그리고 유로 위기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없는 것 때문에 생긴 위기인데 우리나라 환율이 제일 먼저 오른다. 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어요. 네, 그 사실은 인플레이션만 가지고는 위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인플레이션. 지금 예. 세계 상황이 예. 위기 아닌데 왜 그러냐? 네,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위기라고 보기보다는 중국하고 네. 중국이 좀 불안하잖아요. 샷다운 제로 코로나 정책 예. 진행하고 있죠. 그다음 러시아 전쟁. 그거는 유럽의 위기죠. 유럽의 위기. 그렇죠. 그래서 그 러시아와 중국이 어디에 속해 있냐 하면 금융시장에는 이머징 마켓 지수 안에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지수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 주식을 팔아서 돈을 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지금 가장 유동성이 좋은 우리나라 주식을 막 팔아가지고 네. 막 팔아서 그 돈으로 그 빠져나가는 펀드 고객들한테 돈을 나눠주니까 예. 환율은 돈이 나가니까 나가죠. 유출되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머징 마켓 그 거대 펀드에서 마켓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거기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왜? 지금은 중국하고 러시아 때문에 여기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네. 근데 돈을 마련해 주려니까 돈이 잘 마련되는 데가 한국 시장밖에 없죠. 네. 삼성전자 팔고 한국 주식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이 펀드 고객들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금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 아니 근데 그거보다는 환 약세는 사실 이번에 주도한 건 달러였고 달러의 강세를 주도한 건 유로 약세였거든요. 유로 약세가 달러 강세를 추진했고 유로 약세의 원인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전쟁. 그것도 있고 그 유럽은 금리 안 올릴 거니까 완화적인 금리 정책을, 문제도 있죠. 네. 일본과 지금 유럽의 공통점은 거의 뭐 완전 완화적인 태도를 내년도 중반까지는 거의 유지할 거거나 올해 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까지 유지할 태세니까 지금 긴축을 이미 시작한 미국에 비해서는 다시 통화가 당연히 좀 약세이다. 이런 상황도 있죠. 그러면 이거하고 아까 지금 생각보다 호주나 브라질은 그 1년주 1등입니다. 1등 지금 그래요? 환 강세. 그런 데는 또 생각보다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런 지금 같은 경우 환율이 약해지는 이유는 아까 말한 외국인 매도세. 그 외국인 매도세는 우리나라가 잘못돼서 하는 매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서 우리나라 기업이 나빠서 하는 매도가 아니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매도. 전혀 펀더멘탈하고 상관없는 그런 매도로 인해서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주식을 덜 팔거나 이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채권 금리가 좋다고 사겠다고 들어오게 되면 다른 나라 국가 특별히 이제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원화가 강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움직임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이후에
그 주가가 막 10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네. 가장 빠르게 반등했던 나라가 또 우리나라였거든요. 네. 그럴 때도 모습을 보면 그때도 우리나라가 뭐 망하나? 막 전부 셀코리아를 막 엄청 하니까 네. 막 우리나라 은행도 다 망할 것 같고 막 그때 많이 했잖아요. 매도를 했는데 사실 그 매도한 이유는 아까 말한 플라이트 투 퀄리티 네. 때문에 그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 돈을 발현하기 위한 매도세가 큰 이유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가는 빠지고 환율 올랐는데 돈이 빠져나가는 그 속도가 어느 정도 이제 빠져나갈 거 다 빠져나왔어. 이제는 안 빠져나가. 네. 이제는 또 빠져나간 것 중에 일부가 다시 들어와. 네. 이런 상황이 오면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게 또 우리나라 주식 매수세가 많이 비워놨잖아요. 그렇죠. 돈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비워놨기 30% 깨지냥 마냥 때문에 할 때까지 떨어졌으니. 그러면 다시 그쪽에 정체가 되거나 다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거 빨리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외국인들 막 급하게 살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이론적으로 따지면 저는 원화 약세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안 맞다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해석이 됐는데 일본하고 중국은 금리를 그 낮은 상태로 유지하거나 금리를 더 내리겠다는 완화적인 상황이고 중국 지준율이나 미국, 일본하고 ICC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를 맞춰서 금리를 올리는 과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미국과 더불어서 이게 이론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금리를 월등히 많이 주는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출입이 나쁜 것도 아니고 경상이 뭐 엄청나게 약간 적자가 나기도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나쁜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당연히 돈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같이 이제 떨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수급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아닌 이 금융 시장에서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요거는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과거에 계속 그래 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 이 과거를 보고 지금 우리나라 환율의 본질을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으면 대응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1270원대 중후반까지 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1300원으로는 어떻든 간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딱 멈추는 바로 그 시점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시점에서는 당연히 터닝 포인트가 되고 지금 가격 정도는 이제는 원화가 더 이상 약세가 되면 이상할 정도의 가격이 되니까 외국인이 어느 정도 판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뭐 1,300원 정도까지 가거나 뭐 좀 넘을 수는 있지만은 계속 지금 현 수준의 높은 환율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막 빠른 속도로 외국인들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니까 빠른 속도로 환율이 올랐지만은 이제 이 속도가 줄어들거나 이제는 그걸 스탑하거나 그러면 빠르게 추스려질 거고요. 다시 또 돈이 재유입이 되면 그때는 또 더 빨리 이번에 유입이 되면 채권 시장에도 유입이 될 수 있을 거고 주식 시장 양쪽에 모두가 유입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채권 시장은 제가 체크를 안 해봤네요. 채권 시장 돈이 많이 빠져나갔나요? 저는 채권 시장은 이런 것 때문에 자금이 막 크게 빠져나오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주식 시장이 근데 금리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금리 보고 들어오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니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는 이제 정상화되는 거예요. 네. 정상화되는 거고 이제 이 정도 금리 정도면 채권이 매력적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 옛날부터 그 이론하고 그 금리 수준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리가 높으면 금리가 막 올라가면 그쪽으로 돈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쪽 환율이 강해지는 게 맞지만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가 금리를 100%로 올렸어. 한국이 그 정도는 아닌데 얘가 특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나라 환율이 강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럽, 일본 그리고 미국 이 정도 나라끼리는 이게 어느 정도는 통하는 것 같아요. 금리를 올렸을 때 통화가 강세되는 거? 근데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위치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인데 금융적으로는 이머징 마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의 그 절대 수준 때문에 매력적이다 하고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자금 유입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책상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한국은행에 많이 계시잖아요. 예전에 금융위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금융위기 직전에 네. 한번 2007년도인가 우리나라 금리를 5.25%인 것까지인가 전 세계가 하여튼 좀 경제가 좀 불안불안했어요. 네네. 불안불안했고 미국은 그때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막 큰 빠른 속도로 내리고 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그때 5%대인가 엄청 음. 생각지도 못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네. 그때 제 기억에 한국은행 총재가 요즘 환율이 불안해서 환율 불안하지 당연히 전 세계 위기가 나면 환율이 불안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리를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말을 네. 해가지고 제가 약간 멘붕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2008년, 2007년 이때만 해도 네. 우리나라 채권 보유하는 외국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주식에 비하면 네. 아주 작았어요. 어. 아주 작았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네. 금리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네.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채권 매수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론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금리를 올렸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네. 실제로 우리나라 그때 높아진 금리의 채권들을 사요 또. 외국인들이. 예, 그것 때문에 자금 이동이 내가 근데 없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네. 채권을 사고는 밖에서 뭐를 했냐 하면 채권을 사면 우리나라 크레딧 리스크가 노출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크레딧 리스크를 해지를 하기 위해서 네. 이 금리는 테이크하고 근데 부도나면 안 되니까 한국이 그 CDS를 매도를 밖에서 막 한 거예요. 막 팔아낸 거예요. 네. 막 파니까 그 CDS 스프레드가 올라가면서 네. 그 CDS 가격이 우리나라 망할 것 같이 막 벌어진 거예요. 아비트라지를 너무 세게 했구나. 아비트라지 일종의 그걸 하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이 안 그래도 돈 내주는 것 때문에 팔다가 네. CDS 올라오니까 위험한 거 이 나라 뭐가 망하는 거 아니야? 위험이 올라오네. 뭐. 막 그때 막 한 개 주가가 그렇게 빠르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환율이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나서 환율이 뭐 1,500원, 1,600원까지 갔나? 네. 그렇게까지 오르는 그 다음에 그래서 금리 내려야 된다 환율 안정시키려면 막 그런 시장에서 소리가 좀 있으니까 2%인가 그때 한 방에 엄청 금리를 내리고 그때부터 안정화됐어요. 환율이.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거는 그런 교과서 내에 있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하지만은 그 상황에 따라서 우유곡절 그 별의별 사연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마다 해석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잘 조율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환율 시스템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유독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올라간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환율의 오아시스다. 이렇게 항상 주장을 하죠. 무슨 표현일까요? 그게 뭔가 하면 일본이 사실은 우리하고 반대에 있었죠. 세계 위기가 나면 거기는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강해졌어요. 강해졌어요. 항상.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약해진 이번엔 것 같아요.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네. 강해지니까 안 그래도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환율까지 강해지니까 도요다가 안 팔리는 거야. 네. 예,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그 원엔 환율이 100엔당 1,600원. 100인당 1,600원이요? 그때 1,600, 1,500 그때 그렇게 간 적이 있었잖아요. 진짜로요? 금융위기 이후에. 기억 안 나요? 그때 그러면 완전 한국차는 그냥 완전 세일이었네. 또 다 잊어버리셨구나. 그때 우리나라 명동하고 남대문에는 일본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한때 그랬었죠. 와가 야스이 데스네 하면서 화장품 사고 뭐 난리 났잖아요. 네, 맞아. 네. 기억납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 화장품이 처음으로 세계화가 돼요. 우리나라의 값싼 화장품이 세계화가 돼요. 정말이에요. 일본 젊은 처자들은 이게 웬 떡이야? 막 이러면서 진짜 막 쓸어 갔겠네요. 그러니까 일본부터 그때 쓸어 담아갔는데 그때부터 뭐 중국도 와서 뭐 그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 시절 그러니까 100엔당 1,600원이 됐을 때 도요다가 성과가 나빠져 가지고 사장단들이 전부 막 사과하고 막 그랬었고요. 네. 그때 현대자동차가 레벨 업 되면서 탑5 안으로 확 들어갔죠. 네. 그 전에 현대자동차와 그 금융위기 이후의 현대자동차 위상은 엄청 차이가 나고요. 네. 반도체도 그 일본에 있던 마지막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문 닫죠. 엘피다였나? 하여튼 마지막에 네. 문 닫았어요. 네. 그때부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날라오르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화장품 올라오지. 네. 그렇게 환율 위기가 나면 환율이 이렇게 약해져 주는. 네. 그래서 수출이 갑자기 잘 돼.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낫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전히 세계 경제는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환율 때문에 수혜를 보는 네.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환율이 올라가 주는 게 세계 위기를 네. 어느 정도 그 사막 속에서도 이런 오아시스가 돼주는 게 환율이다라고 네.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200원 넘어서는 환율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든 반도체든 화장품이든 뭐든 저는 경쟁력이 아주 높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자동차 실적 괜찮을 거다. 1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뭐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것도 잘 팔릴 거고 네. 수출은 세계 경제가 좀 나빠지는 거와 이 오아시스 역할 이걸 이렇게 해서 막 아주 막 눈에 띄게 확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네. 상당히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네. 저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네. 될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야 이번에는 대형주가 정말 좋겠네. 수출 대형주들이 따놓은 당상이네. 이런 느낌을 많이 갖고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그런 있죠. 쪽으로. 예. 수출 대형 예. 업체들을 네. 이건 뭐 원안산 수익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이네라고 보여주거든요. 네. 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일본 엔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 일본이 운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요타가 부품 조달을 못하면서 유럽에서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현대 기아차보다 등수가 밀렸습니다. 일본 엔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요. 초유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일본 엔화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환율, 세계 경제 뭐 그런 걸 위험하다 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이미 한물간 저는 이슈다. 네. 그렇게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1년 뒤에 인플레이션 이렇게 높지 않을 거다. 전혀 시장에 영향을 안 줄 거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가장 지금 우려스러운 게 엔화예요. 엔화가 지금 계속 지금 수준까지는 괜찮은데 네. 저거보다 한 레벨 더 내려가면 네. 더 가치가 빠지면 우리나라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쪽으로 네. 그래서 그쪽을 유심하게 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일본 산업이 중흥하면서 우리나라 옛날 1,500원 할 때 화장품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 네. 잘 팔리고 자동차 잘 팔린 것처럼 갑자기 일본 제품이 품질 자체야 뭐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거니 네. 가격까지 떨어지면 네. 땡큐. 우리가 환율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수많은 빵집이 있는데 대한민국 빵집, 일본 빵집, 미국 빵집, 이 빵집들이 있는데 네. 빵 맛이 좋으면 그 빵집으로 돈이 막 오겠죠. 네. 빵 맛이 나쁘면 돈이 안 들어오나요? 장사가 안 되나요? 빵 맛이 나쁘면 그 빵 맛에 걸맞는 어떤 가격으로 낮추면 네. 그 빵 가격을 낮추면 그래도 빵 맛이 좀 나빠도 빵을 사 먹는 돈이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빵 맛도 좋고 가격도 다른 빵집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유지가 되면 제일 좋겠죠. 네. 그러면 막 돈들이 그 빵집으로 다 몰려들 네. 거잖아요. 그런데 환율이 올라서 원화 가치가 싸졌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제품,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상품들 빵 맛이 나빠진 거는 아니잖아요. 네. 빵 맛은 그대로인데 빵 가격이 싸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빵집으로 돈이 들어오겠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 빵집 빵 가격을 낮추려고 막 계속 노력하고 한 그게 환율 전쟁이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라는 빵집은 우리나라 빵 바로 옆에 있는 빵집이에요. 네. 가장 경쟁 구도잖아요. 네. 그리고 만들어내는 빵도 비슷해. 네. 빵도 비슷한데 지금 최근에 빵 가격이 지금 이럴 때는 빵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은 빵 가격이 계속 좀 낮아지네. 네. 근데 계속 더 낮아지면 우리 집으로 빵 사러 왔다가 절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제 요게 제일 좀 불안한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경제가 N1 환율에 따라서 네. 수십 년간을
좌우해 왔어요. 네. 그 우리가 최초로 그 무역수지 흑자를 본 게 삼저 현상 뭐 이런 그게 전부 뭐 우리가 막 갑자기 빵 맛이 좋아져서 갑자기 제품이 잘 만들어져서 86년, 87년, 88년 네. 그때 처음으로 조금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한 것도 85년도에 프라자 합의. 네. 그래서 갑자기 옆집 일본 빵집 빵 가격이 2배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때 흑자를 3년 받고 그다음에 다시 또 계속 적자 네. 적자 보다가 IMF 사태 이후에 이제 환율이 정상화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수출 대국으로 돌아선 거죠. 그동안 경제 위기가 오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환율은 경쟁력 있는 그 엔화와 원화 그 수준은 계속 그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경제력이 계속 좀 좁혀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네, 이번에 사실 그렇게 보면 참 현대차, 기아차하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지금 970원이 깨졌다 올라왔다 그러거든요. 네네. N당 N100엔당.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도 어떤 현대기아차가 영향을 보여준다 아니면은 뭐 신기술차인 뭐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수량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제 쪽에서 어차피 하이브리드까지밖에 못하니까 그거를 치고 넘나들면 기업들 위상이 좋아지면서 일정 수준까지는 견딜 수는 있겠네요. 일정 수준까지.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유의 깊게 지켜본다는 게 일본이 요즘 저 빵 가격이 떨어지는 게 빵 맛이 진짜 떨어졌나? 아니면 지금 빵 맛은 그대로인데 네. 가격만 떨어지는 건가? 네. 조금 그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빵 맛과 일본 빵 맛이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이제는 오히려 저는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는 네. 오히려 또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 네. 예, 그렇게도 보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아직도 여전히 견고한데 엔화 환율이 떨어지면 그거는 좀 우리한테 나중에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다. 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아 정말 앞으로 환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워낙 강세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외국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자산 가격들이 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좀 아직 돈을 좀 더 벌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환율 1,200원대 유지하면서 네. 돈을 좀 많이 벌고 나서 나중에 좀 우리나라 금융이 좀 더 커지고 네. 우리나라 금융이 이제 우리는 빵 좀 적게 만들고 다른 데 빵 사서 네. 이 금융을 통해서 그렇게 먹고 살 거야 하는 그런 때가 좀 오면 네. 그때는 좀 강해지는 것도 괜찮겠죠. 사실은 중국하고도 노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중국과의 환율도 노출이 돼서 물론 겹치는 물건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미국의 국제 전략하고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국제 전략. 네,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원화 엔화를 같이 동시에 약세로 해준 걸 용인하면서 중국의 경쟁력을 조금 더 눌러버리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갑자기 엔화가 다시 약세가 되는 게 이건 또 중국에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사실 지금 정도 가격이면 미국에서 경고를 좀 줄만도 한데.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환율 조작국으로. 네. 그래 아니면 지난번 코로나 때는 딱 이 정도 가격에서 1,280원 올라가니까 바로 야 이리 와 해서 수합 체결 시켰잖아요. 네. 환율 안정시켜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데 신경 쓸 겨를이 미국도 좀 없어서 그런지 네. 아직은 그냥 보고 있는데 뭐 좋죠. 저는 이렇게 환율 올라서 이렇게 있는 거는 전혀 우리나라의 마이너스는 아니다. 네. 물론 수입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력 그리고 상품 생산 능력이 있는 나라는 그 환율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 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베네수엘라 같은 뭐 약간 좀 그런 게 좀 적은 브라질 같은 데는 환율이 오르면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TV도 수입해야 되고 다 수입해야 되니까 그 물가에 영향을 많이 끼치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충분히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도 실보다는 덕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그 환 때문에 혼란스럽고 환을 잘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고 환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 한국의 그 정체성 자체를 산업 경쟁력 자체를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같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저는 자꾸 이제 자본시장 입장에서 이제 원화가 빨리 강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걸 해보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기업들의 체질이 좋아져서 한 바퀴 돌려서 대가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당분간은. 예. 그렇죠. 그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네. 어떤 시간을 통해 가지고 뭐 환율 그래프, 네. 환율의 동향과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력,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역 수지라든지 네. 아니면 현대 자동차 주가라든지 네. 이런 거 비교해 보시면 네.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아 최근에 현대 기아차가 이 아사리판 장세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주가가 좋은 이유가 작년도 연초에 그렇게 안 좋았던 연초 이후에 안 좋았던 현대차 기아차가 발군을 내고 있는 이유도 오늘 조금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요즘 주가가 요즘 좋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상당히 상대강도 좋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 환율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는 그런 좋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월간 서준식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서준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긴 시간 함께 방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